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처음 시작하십니까? 처음 시작하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11월 달에 설명을 좀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그 11월 달에 처음에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고 해야 되죠. 무작정 공부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은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 80%만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차는 80점 넘는 점수가 의미가 없죠. 평균 60점이 되는 건데 과락이 40점이 있기 때문에 80점이 넘는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만 학습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20%를 버리는 기준. 이거는 중요도가 낮은 걸 버리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도가 낮습니다.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그거를 표시를 잘 해야 됩니다. 따라오시면서 이거 표시를 잘 해 두셔야 집에서 혼자 책을 보실 때 그걸 버릴 건지 말 건지 판단하기가 쉽겠죠. 그걸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난이도가 높은 걸 버리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모르는 건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더라도 버려야 돼요. 지금 방금 입모양이 다 버린다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모르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지금 기출문제를 당장 풀어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가 실력을 단련하면은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 단원별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그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나침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다. 이 기출문제가 익숙하게 이제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실 때 가끔 가다가 보면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적당히 들어가면 괜찮은데 원래 기출문제라는 게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는 게 몇 문제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제 많이 들어가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그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구별이 돼요. 이거 기출문제에서는 별로 안 나오던 건데 많이 나왔네 이렇게. 근데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걸 판단을 못해요. 그거를.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죠. 지금 자신이 틀렸는 걸 위주로 공부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신이 틀렸는 거는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셔서 나침반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반복학습입니다. 복습이죠, 복습. 학습하죠, 학습. 배우고 익히잖아요. 배우고 익히는 게 익힐 습이죠. 이게 한 번 해가지고는 익혀질 수가 없죠. 우리 습관하는 게 뭐예요? 습. 한두 번 해서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니죠. 습관이 되도록 하려면은 이게 그만큼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복을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수업하고 하면 늦었어요? 수업하고 하면 늦었어요? 수업 시간에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예,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하는 거는 그 둘째. 쉬는 시간에. 예, 그 다음에 당일 집에 가서.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학생들한테 시험 본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한 그룹하고요. 예, 그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그룹하고 누가 시험을 더 잘 보겠어요? 미리 얘기를 들은 그룹이 시험을 더 잘 보겠죠. 예, 수업 시간 내내 계속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하고 당일 하고 이러면은 거의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전교 1등 하는 학생하고요. 반에서 1등 하는 학생하고 이 공부하는 학습의 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요령의 차이인 거죠. 방법의 차이. 그러니까 앉아있는 동안에 누가 머리를 더 많이 굴렸나 이 말이에요. 그죠? 반에서 1등 하는 학생이 이 수업 듣는 동안에 머리 굴린 속도 하고요. 전교에서 1등 하는 학생이 머리 속으로 굴린 속도하고 누가 더 빨랐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학습을 하는 게 점점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수업 시간에 복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거죠. 그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향상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는 스킬이라는 스킬. 공부는 이 어떤 타고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숙달이 돼서 그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도 좀 해봐야 돼요.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사람마다 학습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그 주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틀째 해야 효과적이었어요. 이틀째. 근데 어떤 사람은 3일째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이틀째 되니까 벌써 약간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틀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첫날 했는 만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첫날에 한 4시간을 했으면은 이틀째 1시간을 하면은 4시간 한 분량을 복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까먹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더 지나가 버리면은 복습하는데 시간이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자니까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복습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잊을만 하면 터치하고 잊을만 하면 터치해야 되는데 너무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복습이 이틀 지난 후에, 그러니까 당일 후에, 그 다음에 한 5일 지난 후에요. 5일 지난 후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억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 전날 공부를 하면은 그동안에 했던 것이 거의 다 기억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횟수 자체는 시험 칠 때까지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이때 하죠. 쉬는 시간에 하죠. 당일날 하죠. 그리고 이틀 뒤에 하죠. 5일 뒤에 하죠. 벌써 5번 봤죠. 그리고 중간고사 칠 때까지는 계속 국영수만 해도 당일 벼락치기 해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요. 공부 학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를 할 때는 그 이제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이제 일주일간 수업을 하는데 이 두 분이 그런 분이 찾아오죠. 각각 다른 학원에서 두 분이, 한 분은 거의 뭐 얘기하는 중에 거의 울라고 해요. 2차는 됐는데 1차가 한 개로 안 됐어요. 1차가 한 개 차로 안 됐어요.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럴만 하죠. 2차는 됐는데 1차가 한 개 차로 안 됐는데, 그 이제 자기가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도 2차는 남았고 1차는 모자랐대요.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도.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면 진작에 학습 방법을 바꿨어야죠. 1차를 더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 월요일 날 무슨 과목이죠? 화요일은요? 그럼 월요일은 세법만 공부한 거예요. 화요일은 중개사법만 공부하고요. 수요일은 결혼만 공부한 거예요. 목요일은 민법만 공부하고 금요일은 공법만 공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일, 토요일이 뭐죠?
공시법인가요? 그럼 6일 중에 1차를 이틀밖에 안 한 거죠, 공부를. 2차를 4일간 한 거죠. 그러니까 2차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공시법과 세법은 합쳐서 40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진작에 그러면 1차의 비중을 더 늘렸어야죠. 근데 이분이 그 학원뿐만 아니라 딴 학원에 또 그런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딴 학원에도. 자기는 그냥 매일 그냥 그 과목 한 것만 공부를 했다는 거죠. 정말 안 좋은 방법이죠. 지금 이제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월요일이 뭐였다고요? 세법, 여기가 중개사법이고 결혼이고 민법이고 공법이고 공시법이고. 지금 민계공이라고 이 세 과목은 국영수하고 같은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거는 그날 공부하면 이거는 그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1차가 훨씬 중요하죠. 1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1차 통과하지 못하면 2차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일단 이렇게 민계공, 이 공법은 일단은 매번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는 날은 이걸 최소화하고 그냥 조금 한 2, 30분 정도만 봐서 오늘 뭐 했지 그냥 살펴보는 정도예요. 오늘 뭐 했지 살펴보는 정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해야 이런 것들 2, 30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복습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2, 30분만 하고 다른 과목 해야 돼요. 1차 과목 해야 돼요. 1차 과목. 1차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를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요. 결혼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민법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민법 이렇게 떨어져 있죠. 결혼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보고,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보고.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과목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근데 민법이 더 많죠. 민법이 더 많은 건 그만큼 민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법은 40문제가 아니고 한 45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민법이 공시법의 등기법에도 도움을 주죠. 중개사법에도 도움을 주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법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한 4, 5월, 5, 6월까지 이게 이 정도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1차 과목이 좀 안정이 된다 하면은 요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늘리면 되는 거죠. 조금 늘리면서 이제 2차 비중을 조금씩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1차 공부를 반 밑으로 줄이면 그 위험해요. 1차가 반이고 2차가 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과목은 2과목이고 저쪽은 2차는 4과목이지만 1차의 학습 비중을 50% 가까이를 유지를 해야 돼요. 최저로 내려가더라도 4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차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그렇게 학습 비중도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유념을 잘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시간을 비중을 달리해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 학교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유일하게 이론 과목이죠. 다른 과목들은 법을 알면은 다 돼요. 법 조문을 알면은. 그러면은 대답할 수가 있어요. 법 조문이 같은 내용을 두 개의 용어로 사용하는가요? 법 조문은 그런 거 그렇게 하면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건 딱 하나예요. 근데 이론 과목인 부동산 학교로는 똑같은 내용인데 용어가 막 2개, 3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이 이론 과목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런 이론 과목의 특성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과목을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 같은 이론이라고 안 하면은 그럼 나만 손해인 거죠.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저한테 대놓고 막 그래요. 개 같은 이론이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과목의 성격이 그래, 과목의 성격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것도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의 제도도 시험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내 책임은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이 과목의 성격이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문구를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구를 달달달 외우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문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표현이 바뀌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학 개론의 성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개론. 그리고 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뭐 개론도 있고 원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 그 분야의 전반적인 걸 다 다루는 거를 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금씩 다 다루는 거죠. 대신 깊게 안 들어가고 얕고 넓게 한다는 게 개론이에요. 개론. 네, 그래서 관련되는 분야가 좀 적은 것이 많아요.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학이라는 학문은 밑에 단계 모르면 위에 단계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법학은 조금 그런 성격이 있어요. 특히 민법은 좀 그런 성격이 조금은 있어요. 민법 총칙하고 채권하고 특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개론은 그런 체계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부는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 공급하고 시장하고는 좀 관계 있고요. 또 수요 공급하고 정책은 좀 관계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관계 없고요. 또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 조금 일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금융론의 일부 연결되는 게 있고요. 뭐 이런 정도이지 그렇게 크게 연결되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총론 빼고 모든 부분에 계산 문제가 있다는 이게 이제 관건이죠. 계산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다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알죠? 그럼 됐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언제 더하고 언제 빼기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언제 더하고 언제 빼기 해야 되는지. 그거는 차츰차츰 해결하면 돼요. 어렵다 싶으면 일단 패스하고 그것도 쉬운 것들 위주로 하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개론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학 개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총론, 그다음에 강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론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강론이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중요도가 높죠. 근데 이 강론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중요도가 더 높은 게 있고 중요도가 더 낮은 게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감정평가론이 한 6문제에서 7문제 출제가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공부를 하실 때 교재 앞에 보면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출 경량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 이런 표가 있죠, 표가. 이 표를 보시면은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디쯤에 있죠, 이 표가? 목차가 끝나고 있나요? 목차 앞에 있나요? 목차 끝나고 바로 있나요? 있죠. 거기에 출제 비중이라는 게 이제 숫자가 큰 게 많이 출제된 거겠죠. 숫자가 클수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제 숫자가 클수록 많이 출제된 거니까 그것들 이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제대로 잘 따라오시면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총론의 내용하고요. 총론의 내용하고 강론의 수요 공급까지 들어가요. 총론의 내용은 이제 부동산 개념하고요. 부동산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부동산 속성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이 수요 공급이 들어가요. 경제론의 수요 공급이 들어가요. 오늘 이제 수요까지만 할 거예요. 공급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주에 지금 8주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한 5문제 분량의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3문제 분량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2문제까지 나가야 되는데 2문제까지 하려면 사실 공급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수요 공급까지 가야 이게 어느 정도 5문제 분량이 되는데 첫 주부터 너무 달려버리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첫 주는 수요까지만 했습니다. 수요까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게 있고 중요도가 낮은 게 있어요. 중요도가 높은 건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는 더 중요해요. 여기 수요 더 중요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중요도가 낮아요. 부동산 속성은 이거 12분의 0이에요. 12분의 0이 뭔 말이에요? 12년간 한 번도 출제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13분의 1이란 뜻이에요. 13년 전에 한 번 출제돼요. 18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출제되면 13년 만에 출제되는 거예요. 맞죠? 원래 31일이 되니까 18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가 많이 낮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3, 4월 달에 가서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지금 1, 2월 달에는 1, 2월 달 수업을 들으면 60점 정도는 되고 1, 2월 달 수업 들으면 60점 정도는 되는 정도로 내용을 다뤄요. 내용. 60점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80%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난이도가 좀 높거나 중요도가 낮은 거는 일단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은 한 문제가 출제는 돼요. 매년 한 문제가 출제는 되는데 얘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분량도 많고요. 난이도 높은 게 분량이 많아요. 이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내용들이, 이 분량 많은 내용들이 뒤에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강론의 다른 내용들을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11월 달부터 해도 한 번밖에 안 들었을 거고, 그것도 11월 달은 기초인문과정이라 뭐 아주 자세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뒤에 내용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파생 현상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거죠. 제가 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이 너무 많고 어렵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하면 되고 패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대답해 주고 싶었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제가 중요한 거를 선별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문제풀이 할 때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리부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개념과 분류 수요까지 가서 이제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념 하면 20쪽이 있죠 이제. 자, 부동산 개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부동산 개념 하면은 그 출제 키워드 및 출제 경향에서 그 밑에 나와 있죠. 부동산 개념에서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복합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표로 이제 미리 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가지를 미리 제시를 해 놓은 거죠, 가지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넘어가시면 22쪽에 이제 총설이 먼저 나오기는 하죠. 총설. 총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동산 개념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활동, 관리 활동, 개발 활동, 입지 선정 활동 등 여러 부동산 활동들은 법 제도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 또한 법 제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해보세요. 거래를 할 때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 중에서도 집을 한번 볼까요? 집을 사고 파는 거래 활동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사요? 집이 뭐 교통이 편리한지, 주변 환경은 괜찮은지, 공공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거 안 보나요? 그런 거 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을 본다 그래요. 주변 환경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뭐예요? 경제적인 측면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약서 쓰기 직전에 뭐도 떼봐야 돼요. 등기부도 떼봐야 되죠. 이런 거는 법적인 측면도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거래를 하더라도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서 하는 거예요. 또 개발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살 때부터 뭐를 고려하면서 사야 돼요? 이 땅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그 법적으로 다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법적 규제사항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연약 지반인지 안반인지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죠. 또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하면은 깊이 못 파죠. 깊이 못 파면은 위로 높이 올릴 수도 없죠.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야 되죠. 안 그러면 낭패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도 봐야 돼요. 그건 무슨 측면이에요?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법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뭐도 따져봐야 돼요? 돈 따져봐요. 돈.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토지 다 짓고 분양할 때 분양 수익금하고 따졌을 때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따져봐야지 않나요? 자, 이렇게 개발을 하든 거래를 하든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여러 측면을 다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을 볼 때도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앞에서 법 제도적 측면, 또 경제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실 교재를 볼 때도요. 지금 22쪽에 총설 말고 2번에 법적 개념, 제도적 개념 있잖아요. 그럼 한 장을 더 넘기면은 3번에 경제적 개념, 4번에 기술적 개념, 5번에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있죠. 사실은 이 갈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이 주제에 가지가 몇 개 가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총설은 빼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법 제도적 개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경제적 개념도 있고 기술적 개념도 있죠. 자, 이렇게. 근데 복합 개념 부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합 개념 부동산이 위치는 요 자리인데, 그죠? 이 순서대로 내려가면 이 자리죠. 근데 그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볼 때 개념을 복합 개념, 이렇게 얘기해요. 복합 개념. 부동산.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듣고 책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다면 이거 위치를 여기다 놓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는 거를 읽어서 파악을 해야 돼. 읽어서. 읽어보면은 이거 세 개를 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지금 수업을 들으니까 이렇게 미리 제가 안내를 하니까 이거는 요 밑에 있어도 이걸 세 개를 다 아우르는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것이 시간을 그만큼 절약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수업을 안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개념 부동산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볼 때의 개념이 복합개념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공부를 할 때는 이 굵은 가지에서 잔 가지 있죠. 이런 가지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그 스케치 있는 거 스케치를 하고 또 무슨 그림을 그리더라도 다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어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나리자가 미완성된 그림이라 그러대요. 미완성된 그림인데 그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직 그 밑그림에서 아직 작업을 덜 한 부분이 보이나 봐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는. 눈썹도 없고, 눈썹도 지금 아직 안 그려서 없는 거예요. 원래 의도적인 게 아닌 거고. 미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어디 뒷부분의 배경에도 뭐 아직 미완성인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아무튼 또 이렇게 뭐죠? 무슨 초음파 뭐로 하면은 밑그림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나타나나 봐요. 아무튼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법적 개념 하죠. 법적 개념. 자, 다시 이제 22쪽으로 하시면은 법적 개념 해서 읽어보면은 법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측면의 중점을 더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무형 측면의 개념을 말하며 민법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과 민법 이외의 여러 법률에서 민법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자, 이게 그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서? 법제도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민법. 예, 그리고 이제 광의의 부동산 하면 뭐겠어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에다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죠?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그게 광의의 부동산이죠. 자, 그럼 일단 협의의 부동산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서 뭐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뭐다? 동산이다. 민법의 세계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하고 있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에요. 민법에 혹시 여러분들 민법 조문에 전기가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전기. 예, 민법에서는요 물건이라는 것도 정해놨어요. 민법의 물건이 뭐냐? 물건 이런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해놨어요.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그러니까 유체물은 이제 많은 물건들 중에 유체물을 대표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유체물 형체를 띠고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유체물 및 했죠. 유체물뿐만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유체물뿐만이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했잖아요. 이 전기라는 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잘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기타 뒤에 있는 것을 대표하는 게 기타 앞에 있는 거예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전기라고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뭐가 된다는 얘기요? 물건이 된다, 물건.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런 물건을 뭐와 뭐로 다시 나눈 거예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 거죠. 그럼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은 뭐와 뭐라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그게 아니면 다 뭐고요? 동산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땅. 근데 이제 그 정착물이 뭐냐면 정착물.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광의의 부동산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준부동산 해서요.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 해서 요거는 민법상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그런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민법 말고 기타 법들이 있어요. 여러 법들이. 그 여러 법들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물건들을 준부동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착물이 뭔지에 대해서 더 들어가야 되고요. 준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법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고 먼저 이 틀부터 보고,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이런 잔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갈래가 없고요.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거는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상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웬만한 건 다 상품이죠. 이런 물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볼펜이나 옷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죠. 근데 다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다 사람이 만든 건데 딱 한 개 빼고, 딱 한 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토지 빼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토지 빼고 다 사람이 만든 다 상품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토지조차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토지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만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상품을 생산재라고 해요. 생산재.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걸 생산재. 그리고 이걸 생산 요소라고도 해요. 생산재를. 근데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밀가루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빵집에서 밀가루를 살 때는 빵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럼 그 집에서 먹어 없애버릴 것이 아니고 빵이라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가루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그거를 생산재라 그래요. 생산재. 빵이라는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생산재 또는 생산 요소라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사면은 뭐예요? 우리 집에서 그냥 먹어 없애버리는 거죠. 그때는 그냥 소비재가 되는 거야. 자, 건설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지역 분양을 해요. 이때는 토지가 뭐예요? 생산재죠. 근데 내가 정원을 더 넓히려고 옆집에 땅을 좀 샀어요. 이거는 소비재가 되는 거죠. 제가 토지 사가지고 무슨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재 성격이 강하겠어요? 소비재 성격이 강하겠어요? 토지는 생산재 성격이 강한 거예요. 소비재 성격보다는. 근데 주택은 어떨까요? 주택은 소비재 성격이 강하죠. 근데 제가 주택 임대업자로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때는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업자가 구매하는 건 전부 다 생산재. 여러분들 A4 용지 받으셨죠? A4 용지. 이거 여러분 집에서도 사시지 않나요? 프린트 하려고 집에서도 사시잖아요. 집에서 사실 때는 뭐예요? 이게? 소비재요. 근데 학원에서 사는 거는 생산재요.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전부 다 생산재요. 볼펜 한 자루라도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생산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중요한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떤 관점이에요? 경제적 개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기술적 개념에서 살펴볼 때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만 구별하면 돼요. 이런 단어들만 구별을 해도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가시면은 3번, 4번 있죠. 3번, 4번. 24쪽에 3번, 4번에서는 그 동그라미 1, 2, 3, 4, 5, 동그라미 1, 2, 3, 4 이런 단어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이유가 27쪽에 가보십시오. 27쪽에 이제 기출문제 3번 문제를 보십시오. 3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상품, 자본, 자산, 환경, 소비재, 뭐예요? 환경,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출제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어렵죠, 여기서는. 출제가 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내용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정착물과 중부동산 이거를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착물이 뭐냐? 정착물이. 이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 걸 정착물이라고 해요. 땅에 붙어 있는 거. 땅에 붙어 있는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물은 그 효용이 끝나는 게 뭐예요? 철거될 때까지. 담장도 철거될 때까지. 그 담장이 자고 일어났는데 딴 데가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식물, 나무를 볼까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가 자고 일어났더니 딴 데 가 있고 막 그래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가 자기 자리 아닌가요? 물론 예외적으로 옮겨 심는 나무도 있기는 하죠. 그죠? 옮겨 심는 나무도 있기는 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 나무들은 뭐예요? 그 자리죠, 그 자리.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동물, 식물 한 개 이유가 뭐예요? 동물.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 움직일 동이고, 식물은 그 자리에 있는 놈이 식물 아니에요. 맞나요? 식물은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예요, 자기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죽을 자리죠. 그 자기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담장이든 건물이든 사실 자기 죽을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물건이 뭐라고요? 정착물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자기 죽을 자리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시험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또는 지속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요. 어디에? 토지에.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그게 뭐다? 정착물이다. 혹시 지금 조는 거 아니겠죠?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눈은 뜨고 있는데 혹시 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중간중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이게 제가 다 눈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던져봐야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을 자리가 다른 자리라면은 그 자리가 지금 죽을 자리가 아닌 그런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목이라고 해요. 수목.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를. 수목은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수목은 뭐란 얘기예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수목은 정착물인데 여러분들 그 무슨 조경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 해놓는 데 있죠. 무슨 조경 했는데 거기 있는 조경수들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인가요? 임자 만나면은 옮겨갈 놈들이에요. 옮겨갈 놈들이죠. 그럼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가 아니죠. 그 놈들은 뭐란 얘기예요? 그 놈들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뭐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면 뭐라고?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땅에 붙어 있는 게 요 놈도 땅에 붙어 있고 저 놈도 땅에 붙어 있어요. 그냥 땅에 붙어 있는데 가로수가 땅에 붙어 있는 거 하고 조경수 파는 집에 거의 심겨진 고개 땅에 붙어 있는 거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가로수는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인데 조경수 파는 그 집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자기 죽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정착물이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된다? 동산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거를.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가시개수목이라고 그래요. 가시개수목. 가시개수목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이거 동산이다. 자, 다음에 판잣집 보신 적 있어요? 판잣집? 언제 보셨어요? 판잣집?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오래됐나 안 됐나 이거 좀 그걸 이제 주로 판잣집이 어떻게 지어지던가요? 나무를 기둥 뭐 그냥 뭐 굵지도 않아요. 뭐 이런 나무를 세워 가지고 기둥 삼아 세우는 거죠. 그게 보 삼아 이렇게 또 걸어서 이렇게 못으로 박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기둥 세워서 보 삼아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뭘 또 박아요? 판자를 이렇게 박죠. 판자를 이렇게 촘촘히 박으면은 이게 빽빽하게 이게 이음새가 이어지지 않아서 이게 바람이 술술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르죠. 이렇게. 그럼 일단 바람이라도 안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과 밖의 의미가 별로 없죠. 바람만 안 들어올 뿐이지 그 외풍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런 겨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짓는 집이 판잣집이죠. 근데 혹시라도 그게 뭐 좀 자꾸 침수도 될 위험도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빨리 얼른 못 뽑아가지고 빨리 좀 위로 올려야 되죠. 그때 뽑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길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 입으로 빠루란 말을 안 하려고. 일본 말인 것 같아서. 이거 우리 말은 없나요, 이게? 있죠, 이런 거.
아무튼 이걸로 이렇게 뽑아서 해서 이용하는데 별 지장 없죠. 딴 데 이렇게 다시 설치하는데. 다시 설치해도 별 지장 없죠. 예, 현대식으로 치자면은 영화 촬영 세트장 같은 거. 그럼 그 세트장 할 때 그 사용한 기자재들 이거 철거해서 딴 데서 이용해도 뭐 별 지장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이다, 아니다. 정착이 아니다. 다음에 공중전화 박스. 공중전화 박스 설치할 때 어떻게 해요? 밑에 시멘트를 양생할 때 이렇게 굳힐 때 볼트를 박아가지고 내 귀퉁이에 볼트 박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중전화 박스 철판 밑에 구멍을 네 군데 뚫어서 그 구멍을 맞춰서 너트로 재죠. 그래서 고정시키잖아요. 혹시 이게 위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거 볼트 너트 빼가지고 이거 옮겨놓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용하더라도 별 지장 없죠. 이런 거는 토지에 계속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뭐다?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날려버린 거예요. 동산은 이제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걸 따져요. 제대로.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누어요. 독립정착물은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수목하면 뭐예요, 수목? 그냥 수목.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나 조림된 나무 또는 자생하는 나무. 자, 이런 거는 등기부가 따로 있나요? 등기부 따로 없죠? 산 넘어가면은 거기 나무도 함께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 종속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라 그래요.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 뭐라고요? 종속정착물.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는 정착물. 독립정착물. 땅에는 붙어 있죠? 땅에는 붙어 있는데 별개로 취급하는 건 뭐고? 독립정착물. 일부로 취급하는 거는 종속정착물. 자, 담장은 어디에 속할까요? 담장. 이쪽에 들어가는 담장. 교량. 대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여기는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은 딱 한정되어 있어요. 요거 말고 11월 달에 하나 더 하지 않았었나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 안 했나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었어요. 요거는 뭐예요? 여기 수목은 수목인데, 요 수목은 운명이 얄궂어요. 가시게 수목하면 동산이에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하면은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독립정착물로 부동산이고, 그냥 수목하면은 종속정착물로 부동산이에요. 토지의 일부로 부동산이고, 토지와 별개된 부동산.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명인방법이에요. 명찰을 달아도 되고요, 나뭇가지에. 새끼줄을 둘러서 팻말을 박아도 되고요. 나무 껍질 까서 이름 써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한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에요. 이러면은 토지 주인과 명인방법 갖춘 수목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한 가지만.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자, 농작물 뭘 생각하면 되는가? 밭대기 생각하면 밭대기. 이 밭대기하고는 다르죠? 이 밭대기. 내가 얼마 되지 않은 몇 평짜리 밭대기, 한 필지 밭대기 갖고 있는데, 이럴 때는 밭대기라 그러죠, 밭대기. 보통 이제 얼마 크지 않은 땅을 갖고 있을 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밭대기는? 농사 짓는 거를 상인한테 통째로 파는 거죠. 통째로 파는 거 들어보셨죠? 밭대기 한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통째로 파는데 밭하고 같이 팔아요? 농작물만 팔아요? 농작물만 파는 거죠. 밭대기, 농작물만 팔죠. 이거 수확해서 팔아요? 붙어 있는 채로 팔아요? 붙어 있는 채로 팔죠. 붙어 있는 거는 정착이에요, 정착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는 정착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예요, 옮겨 심을 자리예요?
농작물은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죠. 자, 자기 죽을 자리니까 정착이 돼 있는 거고. 맞나요? 다음에 정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땅 주인과 농작물 주인이 다른 사람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되잖아요. 농작물 주인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립정착물이라고.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으면은 그거는 정착물이라고. 독립정착물이라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럼 농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농작물이. 보통 농작물은 재배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보통. 배추. 한 석 달이면 되죠, 배추. 100일 이내죠, 100일 이내. 파, 양배추, 고추, 오이, 벼. 이런 것들 다 농작물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배추, 이거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해야 돼, 지금.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배추가 농작물이 아니에요. 농작물이죠, 지금.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오이. 부동산. 고추. 부동산. 양배추. 아까 누가 그랬어요? 양배추. 부동산. 딸기. 부동산. 벼. 부동산. 이제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그것도 급이, 건물하고 같은 급이에요, 지금. 맞아, 아니에요.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같은 급의 부동산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 갖고 있는 부동산 많아. 주말 농장에 지금 심고 있는 거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농작물 다 부동산이에요. 그것도 건물하고 급이 같은 부동산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준부동산 더 해야 되는데 좀 쉬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조금만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